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지구촌의 전통적인 화약고를 꼽으려 그러면 중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올해도 심상치 않습니다. 연초부터 긴장감을 주는 이스라엘의 모습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최근에 중동 이야기로는 알파고 신하 씨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롭게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알파고 기자님 모셨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간의 충돌 양상 이게 어쨌든 우리가 중동에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게 워낙 여기에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으니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진짜 궁금함이 정말 많거든요. 자, 이제 이스라엘 공습에서 사상자도 많았고 교전도 이어지고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그 자꾸 언급되는 성전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홀리 템플, 홀리 마운틴이라고 하기도 하고 홀리 락 마운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 오늘날이 이해가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솔로몬의 템플,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시다시피 바벨론 사람들한테 이제 무너지고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난민으로 끌려가고 그러다가 이제 이란에서 키로스이라는 그 황제가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에다가 우리 유대인들이 갈 수 있게끔 마련해줘요.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 유대인들이 와서 제2의 솔로몬 성전을 똑같은 자리에다가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누구한테 파괴됐냐? 바로 로마 제국한테 파괴됩니다. 거기를 파괴시킨 장군이 다음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는데 티투스라는 장관이었는데 그 벽 하나를 남겨둬요. 오, 벽. 왜 벽을 남겨놨어요? 애들아 지켜봐. 정신 차려라. 자신의 그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는 앞으로 다들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했고 다음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보냈고 그리고 도시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저 얼마 전에 다 갔다 왔거든요. 다 하나씩 답사 있습니다. 네, 최근에. 최근에 불과 몇 주 전이에요. 이 갈등이 막 증폭되기 그 저는 그 검찰 시위 있을 때는 거기 있었어요. 텔아비브에 있었어요. 여튼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140년쯤에는 아랍 사람들한테 넘어가요. 그리고 그 무너지는 솔로몬의 성전 있잖아요. 거기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벽만 하나 남았잖아요. 바로 그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그 지역에는 이슬람식 교리로 따질 때는 모함메드 사도가 이제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신자들이 좀 생겼는데 신이 하나님이 너 좀 약간 교육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늘로 너 위로 올라와. 그래서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모든 사도들이랑 만났대요. 예수님이랑 다 만났고 모세랑 다 만났고 다윗이랑 만나는데 그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 교리로 사는 거예요. 그 벽, 그 돌 자체가 오늘날에 그 굿베트 사하라이라는 사원 안에 있는 돌이에요. 근데 그 굿베트 사하라이라는 그 사원, 즉슨 그 사원 안에 있는 그 돌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한때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데예요. 그래서 그 우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알락사 사원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건설해야 돼요. 와, 이거 뭐 갈등의 씨앗이 그냥 엄청난 거군요. 이건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교 입장에서는 우린 다시 한번 솔로몬의 성전을 거기에다가 건설해야 되는데 뭐야? 거기에 무슬림들의 사원이 있고 그리고 무슬림들 입장에서는 잠깐만 여기는 메카 다음에 성지예요. 메디나는 모함메드 사도가 기도해줘서 성지된 곳이지 신으로부터 성지 아니에요. 메디나는. 그럼 두 번째군요. 저희가 3대 성지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 안에도 순위가 있군요. 정확하게. 순위는 1위 메카, 2위는 예루살렘이에요. 메디나는 모함메드 사도 덕분에 그리스에 들어간 거. 야, 이게 정말 엄청나게 양쪽이 정말 싸울 수밖에 없는 역사적 구조가 있는 거군요. 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일주일이 안 된 상태에서 국가안보부 장관이 성전산을 25분간 전격 방문한 거 이거 갖고도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슬람계에서는 두 개의 장소는 하람 셰리프라고 해요. 하람 셰리프 무슨 말이냐면 굳이 한글로 풀어주자면 자금성. 자금성. 이제 Forbidden City. Forbidden City. 그러니까 하렘이라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것. 하렘이 셰리프 너무나 좀 약간 최고의 가면 안 되는 곳, 무슬림들만 갈 수 있는 곳. 하렘이 셰리프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메카 카바 신전 그리고 이제 알락사 그 지역인데 물론 또 거기에다가 메디나가 추가됐어요. 여튼 그래서 하렘이 셰리프에 피무슬림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갔잖아요.
입구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가서 제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찍으려고 했기 때문에 유튜브 이제 고프로로 들고 자 여러분 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여기 이제 알락사 사원이요 하니까 이제 한국말을 쓰잖아요. 군인들이 제가 무슬림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저한테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무슬림들만 들어간다. 너 외국이니까 들어가지 마. 아니야 나도 무슬림이야 하고 한국 여권을 보여줬더니 뭐야 이거 한국 여권이야. 아 나 무슬림이야. 이름도 보니까 알파고 시나시 전혀 이슬람 이름 같지도 않는데. 한글로 써있고 막 그런 거 네. 알파고. 아 그리고 이름이 알파고 시나시니까 이슬람 이름 영어로 되는 것도 영어로 되는 것도 유수프, 그러네요. 아흐메드, 네. 모함메드, 알리, 하산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것도 너 문제네. 뻥치지 말라고. 아 나 진짜 무슬림이야 하고 이제 설득하고 들어갔어요. 힘들었겠습니다. 네. 무슬림을 증명하는 게. 네, 네. 결론이 뭐냐?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이 외국인들 아니면 피무슬림인들을 그 안에 안 들어가게끔 해요. 오직 무슬림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도 그렇게 지키는 장소인데도 이 장관이 제대로 된 합의를 보지 않고서 들어왔어요. 오, 네. 어느 정도 보안을 철저히 했냐면 엄청나게 경찰들이 붙었고 또 위에는 무인기가 지켜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피무슬림이라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일부러 갈등을 좀 만들겠다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한국 언론에서 잘 나오진 않았는데 사건이 커져다 보니까 이제 나타냐후 총리는 바로 요르단에 갔어요. 요르단에 가서 이제 국왕이랑 만나고 물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는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인지 뭐냐면 한때는 극우파로 이름이 날렸던 나타냐후도 지금 걱정을 해서 사건을 좀 약간 분위기를 가라앉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건이 컸으면 네타냐후가 네. 오히려 이거 워워워 하고 지금 있다는 왜냐면 얘기인데.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고위 간부들이 알락사 사원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누구를 죽였다든가 아니면 무슨 테러 사태가 있었다는 신고 있다든가 항상 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외국인들한테는 서양 세계에다가 자기네 이 행동을 설명할 만한 뭔가 요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장관이 뜬금없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감행한 곳이 요르단강 서안의 제닌 남미촌이던데 네. 자, 이 가자 지역과 함께 이 장소들이 도대체 또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됐을 때는 일부 아랍국 사람들이 반발했어요. 니네들 여기서 무슨 나라를 만드냐.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심한 갈등이 있었죠. 2차 대전 직후 후에는. 절수 안 하고 자기 자리에 남았던 애들한테는 이스라엘 정부는 시민권을 나눠줬어요. 니네들이 이스라엘 시민이다. 아랍 사람인데도 무슬림인데도. 근데 잠시 절수하고 우리는 싸우겠다고 하는 애들은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잠시 절수했던 사람들이 소안 지구하고 가자 지구로 이렇게 절수했는데 특히 가자 지구는 어떻게 보면 대형 야외 감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접촉이 잘 안 되고 그 출입국이 완전히 이스라엘 군으로부터 이제 통제돼 있고 거기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도 잘 안 오고 이미 좀 약간 특히 가자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반발하고 그 반감이 너무 높아요. 왜냐면 전기가 하루에 몇 번 정도 오는데 다 이거 이스라엘 탓인데 이스라엘을 좋아할 수가 없는데 장관이 거기를 방문하면서 그 반감이 너무 올라갔고 그 반감 결과론 동기난 사건을 일으켰어요. 이거는 완전히 테러리즘이에요. 완전히 비난받아야 되는 일인데 이 사람의 주적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번에는 공습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갈등이 좀 완화됐다가 또 강화됐다가 이런 적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는 이스라엘 정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아니고 이스라엘 정부는 이제부터는 극우파냐 중도 우파냐다가 달라질 거고 제 보기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서는 진보가 정권을 잡을 수가 없게 됐어요. 왜 그런 정치적인 자, 바뀌었죠? 이스라엘 건국 이후로부터 국회 성향을 보시면 주로 진보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수립이 됐을 때 그나마 편하게 살았던 유태인들이 통유럽에 있었던 애들이었어요. 이 통유럽에서 왔던 사람들이 비교적으로 신앙심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고 왜냐하면 공산주의 맛도 보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무신론자들도 좀 무신론? 있었고 네. 그리고 그나마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자마자 또 정치적으로 조직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거의 80년대까지는 진보가 항상 정권을 잡았다가 80년대 이후로부터 정권이 진보하고 우파 사이를 갔다 왔댔어요. 왜냐하면 이 진보 사람들 보기에도 이 나라를 만들려면 좀 약간 전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세계 곳곳에서 유태인들이 왔는데 전체성이 뭐냐. 그래도 좀 약간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 정체성을 좀 약간 보여줄 만한 애들이 하레리 애들이에요. 그 검은색 입고 네, 이렇게 네. 머리 따서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간 국가 차원에서 밀어줬어요. 자기랑 같은 사상 아닌데도. 그 사람들 우파를 주로 투표하거든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번 코로나 때도 아주 뭐 우리는 방역도 안 해, 뭐 예방 접종도 안 해, 그러면서 그렇죠. 네, 그런 아 생각. 물론 다 하레디라고 해서 다 우파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가요? 하레디인데도 진짜 너무나 톡실한 유대교를 믿는데도 진보 성향이 있는 하레디도 있어요. 이거 또 좀 말씀드려야 돼요. 일반화 시키면 안 되는데 여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진보 유태인들은 아기를 잘 안 만들어요. 아, 애를 잘 안 낳으니까. 왜냐 네. 애기 한 명이 있고 제대로 좀 키우자 이런 성향이고 뭐 결혼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현실이 그 텔아비브 가보시면 눈에 이렇게 너무 잘 보이는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LGBT 웰컴 시티로서 텔아비브이 탑3, 탑5에 들어가요. 오, 그래요? 굉장히 네. 뭔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그러면 약간 뭔가 보수적일 것 같은 그런 아니, 느낌이 아니요. 드는데 LGBT에 대해서 저는 야루살렘에서 1시간짜리 버스 타고 텔아비브 갔는데 뭐야 중동에서 유럽 오는 느낌이었어요. 같은 이스라엘 도시를 안 보여요. 텔아비브하고 야루살렘. 네. 여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보의 수가 비율이 인구적 비율이 시간 흘러가면서 줄였어요. 왜냐면 아이를 안 낳으니까. 네. 우파들이 기본적으로 8명, 7명 아기를 만들어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네. 그 영상 나온 거 옛날 코로나 때 그쪽 지역 영상이 네. 많이 나오는데 애기들이 쫙 있더라고요. 네, 많이 만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권이 우파한테 넘어간 거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정권이 극우 우파냐 아니면 중도 우파냐로 봐야 돼요. 아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충돌 강도나 이런 것들이 더 세지면서 뭔가 중동 지역에서 긴장 같은 게 더 늘어날까요? 극으로 가면? 그렇지. 지금 제가 그걸 이제 느꼈어요. 아, 이제 이 10년 안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최종적인 결과가 안 나오면 어마어마한 분쟁이 일어날 거 뭐냐면 자,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거의 한 900만 명 좀 넘거든요. 1000만 명 안 되고 거기에 700만 명이 유대교예요. 근데 200만 명이 이슬람교예요. 아랍 사람이에요. 그때 신권 나눠줬던 아랍 애들이에요. 와 그렇게 많았군요. 네. 200만 명?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900만 명이고 안에는 700만 명이 이제 유대교인데 또 이스라엘 코앞에 있는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은 가자 지구는 200만 명, 소안 지구는 3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합치면 인구 비율은 5대5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랍 사람들도 아기를 제법 많이 만들고 그렇죠. 특히 가자 지구하고 소안 지구에 있는 아랍 애들을 더 많이 만들고 그 사람들도 더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많은데 그래서 양쪽에서도 서로의 반감하는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중도적이고 좀 이렇게 좀 화합하자 이런 사람들의 인구는 확 줄고 있고 그렇죠,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정말 많이 낳아서 네. 인구가 늘고 있고 네. 이거 갈등이 점점 세질 수밖에 없군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조만간 풀리지 않으면. 이제 이 요르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궁금한 건 이게 팔레스타인 문제만 지금 커지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극우화되면 아무래도 좀 더 강경하게 나올 거고 네. 그 과정에서 다른 중동 국가들하고도 갈등이 더 격화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1인당 GDP가 거의 5만 불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진짜 좀 물가도 너무 비쌌어요. 제가 4개국 팔레스타인까지 추가하면 5개국을 제가 돌아다녔는데 제일 비쌌던 데는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진짜 말 그대로 IT 대강국 된 상황이에요. 거기서 나왔던 이제 그 소프트웨어들, 거기 있는 이제 기계들 다 좀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물건들하고 이 소프트웨어들을 좀 무슬림 국가들한테 다 팔아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의 시장인데. 요즘 돈 제일 많은 데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팔아야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제일 큰 동방자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동반자? 미국? 아랍에미레이트예요. 이 중동 국가 중에선 네. 네,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제하고 이스라엘 경제는 너무 많이 섞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쟁이 크게 터졌을 때 이스라엘 경제하고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제하고 크게 흔들리고 국민이 정신 차리면 그러면 또 다시 화해의 길로 갈 거고 근데 그 안 그럴 시나리오가 작동되면 크게 이제 분쟁이 터질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죠. 원래 이스라엘이 좀 뭐 중동 국가들하고 잘 지낼 때는 그냥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야 잘하면 사우디하고도 수교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이런 자기 얘기도 수교하려고 했어요. 그때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진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져요. 이 정도로의 강력한 극우 우파 정부는 처음 생긴 거예요. 예전에도 우파 정권들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좀 약간 지금 이스라엘 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동에서 제일 무책임한 사람이 우리나라 이제 안보 장관이다. 그렇죠.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야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이스라엘 아랍 사람들이랑 만났는데 이 병화 프로세스가 얼마나 좋은 거냐면
이제 그동안 문제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지금 이스라엘이 괜찮은데 우리는 알락사 사원에 가서 문제없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나 지금 여기 텔아비브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가서 문제없이 사는데 봐봐, 우리 아랍 국회의원들도 국회에 들어갔는데 왜 쓸데없이 싸워요? 왜냐면 그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잘 살고 있는데, 병화 프로세스는 사실은 좀 가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계층에 있는 극단적인 사람을 좀 약간 조용히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다시 중간에 이렇게 깨지니까 그동안 누적됐던 그런 좋은 것들이 날아갈까 봐 사람들이 걱정돼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아랍계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는데요? 왜 너무 잘 되고 있었는데 왜 이러지 갑자기? 이게 잘못하면 잘 되던 게 자꾸 중동의 새로운 도화선에 어떤 불씨를 일으킬까봐 약간 그게 걱정되는데, 현재로서는 좀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처럼 좀 불안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이미 난사 사건이 일어났고 또 가서 공습을 했는데 이럴 때는 또 이란 같은 나라들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랑 좀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거기다가 세게 뭐가 해야지, 그동안 시아파라고 해서 좀 약간 멀리했던 무슬림들도 이란한테 또 가까워지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나 좀 약간 다방면에서의 설끼는 행동들을 했어요, 이번 사태로. 그래서 나타냐후 총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조려할 건지를 지켜봐야 돼요. 네. 왜냐면 오랫동안 우파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끌고 왔던 사람이니까 그나마 좀 약간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극우 정부가 들어선 이스라엘 행보에 주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바로 이란 때문인 것 같아요. 네타냐후 총리가 예전부터 총리가 되면 이란 핵시설을 선제 공격할 거다. 했어요. 무인기 3개를 보냈는데 하나는 이란이 샀어요. 없애버렸고, 그 2개 중에 하나는 거기 있는 군사 기지를 폭파시키고 왔어요. 하나는 거기서 자폭을 했고. 이런 얘기들도 좀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중동에서 석유를 사와야 되는데 여기가 안정돼 있어야 값싸게 계속 석유를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전기 에너지를 넘어갑시다. 중동들이랑 우리는 인연을 끊고. 빨리 진짜 다른 에너지 방식으로 빨리 해야지. 이게 지금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에 목매고 있으니까 여기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도대체 무슨 일을 벌릴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예전에는 단거리 이렇게 전투기 훈련을 하다가 전투기 훈련도 막 장거리로 한다. 드론도 더 강화하고 드론 부대도 더 강화한다 이러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벌써 이란을 공격을 했다. 그럼 앞으로 이 공격이 더 빈번해지고 이 두 나라 사이에 뭔가 무력 충돌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지겠네요. 이미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란 국정원하고 이스라엘 국정원은 서로 암살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론에서 한국 언론 안 나올 뿐이지, 예를 들면 유명한 이스라엘 국정원이 이제 가족끼리 인도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죽어요. 다 이란의 배후가 있어요. 아니면 유럽에서 어떤 이란 국정원이 가족끼리 여행 왔는데 거기서 죽어요. 다 뒤에는 이스라엘 국정원이 있고. 그 무서운 모사드 뭐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또 이란에도 그런 비슷한 기관이 있는 거죠. 이란에는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하는 혁명 수비대. 혁명 수비대. 이쪽은 모사드. 양쪽 다 근데 보통 실력이 아니잖아요. 항상 첩보 영화에 나오면 이렇게 뭐. 그렇죠. 이란이 무슨 히잡 쓰고 있다, 후진 중동국이라고 해서 우리 좀 비하하고 있는데, 이란이 몇천 년의 제국의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이 어마어마한 노하우. 그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고요, 이란까지? 이란 사람들이 대화를 했을 때 이렇게 문장들이 나는 학교에 갔다 이렇게 단순한 단어들을 쓰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고, 나는 교훈의 즐거움을 느끼려고 그 건물에 이런 식으로 말이 항상 비유가 들어가 있고 뭔가 격식 있게 말해줘야지 나는 먼저 좀 약간 배운 사람이다, 이런 식이에요. 역시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좀 다르긴 다르네요. 근데 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관계, 뭐 항공 노선이 아예 없을 정도, 이런 정도로. 항공 노선 없는 거는 사우디하고 이란도 있고 사우디하고 이스라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 개 나라는 서로 원수.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특히 이란 간의 관계가 특별히 벌어진 이유가 뭐지 있을까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출범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예요. 그 목표 자체가? 목표가 그거예요. 이슬람 혁명이 시작했다. 우리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거다. 이걸로 시작한 나라인데 그래도 좀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가
90년대 완전히 이제 끊겨졌어요. 진짜 거의 완전히 원수가 된 거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리고 네. 이것도 사람들 알아야 되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군사 단체 따로 있잖아요. 이거는 이란의 군부보다 위에 있어요. 이 사람들도 군인들인데 이란 군부 위에 있는 군부 조직이고 그 군부 조직 안에 핵심적인 기관이 어디냐? 쿠두스 부대라는 부대예요. 그럼 쿠두스 부대에는 쿠두스는 뭐예요? 야루살렘의 아랍어 발음.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일본에서 어떤 최고의 군사 부대가 있는데 군사 부대 이름이 이제 서울 부대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 기분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예, 마찬가지예요.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또 그렇죠. 입장도 있군요. 또 말씀드리자면 이란 화폐에도 사우디 화폐에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 그 성전산 있잖아요. 네. 거기 있는 안락사 사원의 사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보세요. 일본 화폐에는 우리 중앙은행의 사진이 있으면 일본이 한때 만들었던 건물이잖아요. 아니면 네. 서울시청의 사진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주 안 좋겠죠. 기분이 안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기만 해도 지금 중동 정세에서 아주 난리가 날 텐데 네. 문제는 여기 또 핵이 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꾸 이렇게 막 핵 개발 뭐 여러 가지 시설을 공습한다 그러지 거기다가 핵 개발 관련된 연구자들 기술자들을 모사드에서 암살하고 네.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뭐 이거 핵 합의 뭐 잠깐 얘기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신뢰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다 무너져가고 이제 끝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그 핵을 물론 그런 목적으로 만들고 개발하려고 했는데 북한이랑 완전 거리가 다르고 이란이 진짜 괜찮은 환경이 확립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란에서도 어떤 세력의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란이 지금 물론 다 이슬람 혁명이 인정하는 정치인들을 출마하고 또 그 사람들 사이에는 온건파 있고 강령파가 있는데 온건파 입장에서는 우리 핵 없어도 정권이 유지되는 나라고 핵 없어도 우리는 군사력이 어마무시 우리는 러시아에다가 무인기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무시하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굳이 핵에다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근데 또 거기 있는 강력파는 아니야 이스라엘한테 핵이 있으면 우리한테도 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건데 이제 그 이란의 핵 문제를 조금 더 이란의 국내 정치랑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참 많지만 네. 이 중동에서는 정말 맹주 중에 맹주로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영토가 있고 그것 때문에 강력한 나라지 맹주라고 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맹주라면 나머지 나라들한테 영향력이 미쳐야 되는데 이란이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뭐 어느 정도 최근에 와서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레바논에서 이제 시아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바논하고 예멘 뭐 이 정도로 봐야 되지 맹주라고 하면 그 나라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그 나라에 좀 그러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면 민족이 달라요 일단. 그럼 또 바꿔서 얘기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나 이런 걸 보면 경제력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의외로 군사력도 있고 중동에서 어쨌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또 뭡니까 도대체? 자 1인당 GDP로 봤을 때 낮잖아요. 네. 이란에서는 경제로 집회가 안 되지만 사람들이 나름 시골에서 잘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 땅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짓고 다음에 거기 시골들 안에서의 나름 경제 체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GDP가 낮다고 해서 사람들이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사실 GDP로 집계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있죠.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란이 사실은 갖고 있는 포텐셜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그 정도로 그 과학 기술로 발전을 했는데 그 정도로 했으면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만큼 잘 살지 못하는 거지 후진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힘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중동 내에서는 그런 이란 이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3차 대전이 시작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면 그게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이스라엘, 분석 이란 정도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이슬람 연대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이 이란이 혼자서 들어가면 아랍 애들이 배신할 거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스라엘이랑 붙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또 예전에 한번 아랍 국가들하고 이스라엘이 붙었잖아요. 네. 뭐 48년대 한 번, 67년대 한 번. 그런 식으로 다시 전쟁이 터진다?
아랍 국가들이 옛날 아랍 국가들 아니에요. 특히 지금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던 MBZ 네. 아부다비의 국왕이자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 완전 밀떡후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밀떡. 진짜 완전 밀리터리 덕후라는 말씀이시죠? 네. 밀리터리 덕후. 네.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펜타곤에서 사람이 왔는데 만나려고 군사적인 협정들하고 어떤 기계들 사야 되는데 그 사람 보고 놀랬어. 어떤 나라가 어떤 기계를 개발한지 아냐고. 그 사람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아랍 그리고 사우디 옛날에는 진짜 사우디 군대는 진짜 좀 약간 우스운 뭔가였는데 지금 사우디도 자기 군사력을 엄청 키웠거든요. 아랍 세계는. 그래서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 이거 진짜 큰 파격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 보고 있어요. 그럼 그 가능성이 지금 뭐 이스라엘의 구구 정권이 들어선 뒤에 정말로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아직은 아유 그럴 가능성 뭐.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인정한 거예요. 아 이제 아랍 애들이 옛날만큼 아니고 돈도 진짜 많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 국경으로 만족하게 살자. 어차피 지금 우리 자국 내에 있는 아랍 애들도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를 상태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왜 확장을 하려고 하지 해서 이스라엘도 이제 멈췄어요. 멈췄다는 말이 뭐냐? 원래 이스라엘 구구파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국기에 있는 그 두 개 줄이 있잖아요. 네. 파란색 유프라테스하고 디그리스 강인데 유프라테스 강하고 디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모든 땅을 먹으려고 해요. 원래 구구파의 목적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전에 우파 정권이 있었는데도 오케이 이 정도는 이제 괜찮으니까 이걸 유지하고 이제 평화 프로세스 넘어가자고 했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도 오케이 이 정도라면 우리도 괜찮은데 어차피 알락사 사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도 없고 아랍 애들도 이제 괜찮으니까 그렇게 가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좀 변했는데 여기에 따라 이제 아랍 세계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한지를 보고 우리를 말씀드려야지 지금 바로 이 사건 하나만으로 말을 하면 좀 약간 섣불리 분석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란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상황은 좀 이해가 갔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 지금 민심이 진짜 안 좋지 않습니까? 시위도 뭐 아 그렇죠. 네. 이번 사건이 저도 이 정도로 거질 거라는 예상을 못했는데 원래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44주년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좀 약간 선거에 대한 불만 시위 있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풀세트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어요. 풀세트라는 말이 뭐냐? 이란 안에서 아시다시피 다른 민족들이 있어요. 이란 북부에 가시면 아제리족 있어, 아제리 투르크족 있고 서부 지역에 가시면 쿠르드족이 있고 그리고 또 남부 지역에 가시면 아랍 애들이 있고 동부 지역에 가시면 또 벨루지 애들이 있거든요. 물론 벨루지 애들하고 아랍 애들은 비교적으로 조용한 스타일인데 근데 쿠르드 애들하고 아제르바이잔 투르크족들은 전혀 조용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건 하나 더 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민족 분열주의자들도 가담했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도 가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 정권은 역대급 큰 시위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란의 이제 앞날이 정해질 거고, 근데 이란이 이걸 잘 견뎠어요. 예를 들면 이란 이슬람 혁명이랑 관련된 법 몇 개를 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종교 경찰을 개혁한다든가 좀 몇 가지 이제 신의 한 수를 두면서 이 문제를 넘기면 제 보기엔 이란 정권이 오래 갈 거예요. 사실은 사우디도 종교 경찰이 큰 문제였어요. 종교 경찰이 이제 여자 남자 하나의 차에 타고 있는데 둘이 뭐지? 애인이야? 하고 따라가다가 그 남자가 이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람에 여자 남자가 죽은 적들도 있었고, 사실 사우디에서도 이런 종교 경찰을 가지고 무슨 뭔가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왕세자가 정권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종교 경찰을 제포권으로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에서는 종교 경찰은 애들아 그러지 마 하고 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 조치도 할 수가 없어요. 걔도 선도하는 정도로 선도하는 바뀌었군요. 정도로 완전 줄였어요. 예전에 아주 무서운 그냥 바로 체포당하거나 그럴 정도 무서웠었는데 경찰만큼 힘이 있었죠. 이란도 그럼 좀 더 지금보다도 더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 이번에 사실은 사법부에서는 폐지하겠다고 하고 또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란도 지금 그 수뇌부가 내부적으로 분열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헷갈리더라고요. 이란은 네. 도대체 이게 막 완화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네. 그러고 얘기는 그래서 이게 약간 정권의 어떤 좀 통일성 같은 게 좀 무너져가는 건가? 이런 아니 생각도 이미 드는데. 이란 정권은 네. 항상 좀 약간 보이지 않는 삼각대에 있었어요. 종교제거위원회 하고 이제 혁명수비대 하고 국회. 왜냐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국민의 요구를 듣고 우리는 정치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뒤에서 이 사람들을 꼭두각시하면 그럼 우리는 뭐냐? 국회의원들은 항상 좀 약간 다르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 정권 덕분에 자기의 권력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는
혁명 수비대도 정권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날라 이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분들 항상 강력파로 갔고 종교인들 종교제국위원회도 이제 종교적으로 말을 하지 정치적으로 말을 안 하지만 또 뒤에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또 생각 항상 다르게 있었기 때문에 이란 정치도 항상 이렇게 삼각대 위에서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종교 경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가 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이란이 내부적으로도 어쨌든 아직까지 혼란의 불씨를 계속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 지금 외교적으로도 좀 이란의 스탠스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게 러시아에 막 이 자국의 드론을 팔았단 말이죠. 웬걸? 러시아를 지원해? 그러면 지금 서방이 어쨌든 똘똘 뭉쳐서 러시아하고 지금 일종의 싸우는 상황인데 이란이 핵합의 보고는 거의 포기한 건가? 처음에는 인정 안 했어요. 우리는 줬긴 줬는데 우크라이나 쓰라고 준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 쓰라고 준 거 아니 우크라이나에서 쓰였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쓰였네. 러시아 사람들이 쓴 거야. 우리가 쓰라고 하진 않았어. 그럼 이제 앞으로 이란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가게 될까요? 일단 이란이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란 보기에는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한수예요. 아직도 이란한테 이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는 유리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로 지금 무언기도 지금 드론도 많이 팔고 있고 그리고 그 이란의 이제 석유가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지금 미국이 이란 석유를 판매한 것을 제재를 하고 있지만 이란이 그동안 몰래 이상한 루트들을 통해서 팔았거든요. 그때 이제 돈을 많이 못 벌고 매출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매출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좀 살만하게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그나마 좀 약간 숨을 쉰 거죠. 그동안 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적도 있잖아요. 고통스럽다는 것보다는 봐야 되는 이득을 못 보는 구도.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경제 제재 때문에 안 되잖아요. 우회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도들 덕분에 살아왔어요. 못 살겠다 그 수준은 아닌데 원래 더 잘 살 수가 있는데 그만큼 못 산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어쨌든 옛날처럼 진짜 석유를 마음껏 팔 수 있고 정말 그때 어떤 그 경제력을 다시 확보한다면 중동에서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거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뭐냐면 시아파를 유지하는 한 중동 내에서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아파하고 순니파 갈등이 사실은 사람들이 일부러 입에 안 대려고 하는데 그 의식 속에는 강력히 남아 있어요. 오늘날에 이제 개신교하고 전주교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이제 서로 크게 문제 없이 살잖아요. 서로의 이제 자기네 교류를 수출 수입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나라들의 이미지도 이제 사라졌어. 그 종파적인 색질이 없어지면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중동 국가들이 그걸 하지 않는 한 그러한 좀 약간 현대화를 하지 않는 한 그 어느 시아파 다수 국가는 중동 내에서 맹주국가 될 수가 없어요. 순니파 머릿속에는 항상 이거 있어. 연대하려고 불러주면서 몰래 자기 사상을 우리한테 뿌릴 거다. 또 시아파는 이슬람 공동체를 아무리 하나의 정치인이 끌고 가더라도 그 정치인이 일반인이니까 타락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신학자들로부터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네. 그래서 오늘날에 이란이 생긴 거잖아요. 이란의 정치 구조 최고 지도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그 복잡한 원인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군요. 근데 순니파 입장에서 아니야. 정치하고 정계를 어느 정도 분리해야겠다. 뭐야 또 무슨 거기서 학자들의 위원회가 생기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란이 마지막 단계에서 시아파를 가지고 종파에서 벗어나고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어쨌든 중동이란 지역을 좀 이해하려면 이제 사우디와 이란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야 또 UAE는 도대체 뭐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두 나라부터 보죠. 사우디 맹주라 그러고 이란도 맹주. 우리는 이제 맹주란 표현을 쓰는데 사우디는 맹주 아니에요. 사우디는 GCC에서 맹주이지 이슬람 전체에서 맹주가 아니에요. 중동에서 어쨌든 꼽으라 그러면 굉장히 사우디 이란 얘기를 좀 하잖아요. 이 두 나라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관계는? 맹주라고 할 만한 지역은 제즈라툴 아랍이라고 하거든요. 아라비아 반도. 즉슨 뭐냐면 그 이라크 남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멘까지의 그 땅을 우리는 제즈라툴 아랍 반도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란하고 뭐 사우디는 맹주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싸운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전체 이슬람 세계에서는 둘이 맹주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둘도 갖고 있는 종파가 이슬람에서 소수의 종파예요. 이란이 시아파이고 시아파는 10%도 안 되고 사우디는 순니파이긴 하지만 순니파 안에서 한발리파의 이제
압둘 와합 선생님의 해석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와합이라고 하는데 사우디 애들이 그 와합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해요. 와합이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우리나라 언론은 다 와합이라고 아니 해서 터키도 다 와합이라고 하고 이집트도 그래요? 다 와합이라고 그럼, 하는데 우리 해도 되겠네요. 이집트 사람들 이 사우디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그럼 그 복잡한 말로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아니 이 사람들 얘기하는 우리는 한발이에요. 한발이. 예, 결론적으로는 한발이 봐도 순위파에서는 소수예요. 그렇다 보면 양쪽 다 뭐 맹주라고 하기는 좀 힘든 게 양쪽의 종파가 다 소수니까. 아니, 맞아요. 근데 이제 제주라트 아랍이라는 지역에서는 걔네들이 강력한 나라예요. 딱 그 지역으로 좁히면. 네. 왜냐하면 사우디 옆에다가 이제 카타르는 좀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바흐레인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그리고 또 위에는 요르단이 어느 정도 붙고 있어요. 그 이란이랑 무슨 문제가 터질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는 맹주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지역에서만 맹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관심이 높아졌던 게 바로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네. 이란은 UAE의 적이다 이런 표현 때문에 그 말이 맞아요. 네.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아랍에미레이트를 관리하는 나라는 영국이었어요. 네. 외교하고 군사적으로. 근데 이제 영국이 힘들어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가고 이제 어차피 우리도 석유를 쭉쭉 빨아먹고 있는데 굳이 군인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고 이제 절사하려고 했는데 그럼 절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기 있는 나라들을 다 독립시키자. 근데 쿠베이트는 어차피 왕권이 그 세습이 그 수립되는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그 쿠베이트하고 오만이 우리는 싫다. 우리는 걔네들처럼 비주류 아니에요. 하고 이미 쿠베이트하고 오만이 따로 화기된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바흐레인하고 카타르는 또 이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나라예요. 결론적으로 7개 남았어요. 그때 이제 영국이 절수할 거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챈 이란이 7개 나라 중에서 아랍에미레이트의 7개 나라 중에서 샤르자하고 라이살 까이마의 섬이 있어요. 세 개 섬을 이란이 먹어요. 이란이 먹었는데 그때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특히 샤르자하고 라이살 까이마 자기 땅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우두머리가 어디예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아부다비하고 두바이 이거. 그때 또 자기 군사력이 그렇게 있지도 않고 그리고 상대 나라는 이란이에요. 뭐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까지도 이 문제를 자꾸 아랍에미레이트가 거론을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란 대통령 거기를 방문했어요. 아부 무사 섬을 방문했거든요. 그때 또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란 대사관을 불렀어요. 니네들 왜 이렇게 양국 사이에 있는 문제 있는 땅을 방문하냐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하고 일본 아니야?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근데 또 이란 경제하고 이 아랍에미레이트 경제는 너무 밀접돼 있어요. 지금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 이란이. 그것 때문에 수혜자가 누구냐? 카타르하고 아랍에미레이트예요. 아랍에미레이트. 왜냐하면 그 창구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의존돼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없는 순간 이란 경제도 파탄이 날 수가 있어요. 영토 분쟁이 있고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어느 날에 이 맹주 국가들 중에서 사우디하고 이란 중에서 누가 우리를 침략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우디보다는 이란이 1위예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안보 시스템이 이란을 이제 적으로 삼고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발언에 대해서 이란이 강경하게 반응을 했는데 UAE는 잠잠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누구라도 나라면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럴까요? 너는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굳이 나는 이 문제를 왜 불켜요? 나 지금 돈을 쭉쭉 이란한테서 쩍쩍 돈을 먹고 벌고 있으니까. 있는데. 하고 오히려 제 보기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속으로도 기분 나빴을 거야. 왜 이 말이 나왔지? 없는 게 훨씬 좋았다 이건가요? 그래서 일제히 보도가 안 됐어요. 아니 이 보도가 UAE에서는 보도가 안 됐다고요? 제가 못 봤어요. 왜냐면 이후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는 네. GCC 국가, 아랍에미레이트뿐만 아니고 GCC 국가들은 사우디나 마찬가지인데 언론이 완전히 왕실로부터 통제받아요. 자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거길로부터 무방한 언론은 알자지라예요. 카타르 거. 근데 이런 거 보도 안 했다는 건 이게 알려지는 게 더 어쨌든 안 좋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신경 안 쓴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오직 아랍에미레이트랑 갖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다가 많은 나라들이 많아지면 그럼 이란에 분리돼요. 지금 상대는 나라 하나인데 또 그 문제가 지금 국제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면 이란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네. 자 이제 어쨌든
이란의 위상인데 과연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하고 달리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네. 또 그리고 잠재력도 굉장히 크다. 다만 이 제재만 풀리면 굉장히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나라다. 이건 70년대 초기에는 이란이 오늘날의 한국의 세계적인 위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와, 그러면 진짜로 규제만 풀리면 이란이 진짜 경제 강국으로도 떠오를 수 있는 잠재력은 확실히 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뭐냐면 나라를 봤을 때는 거기 있는 교육 기관들을 봐야 돼요. 이란도 마찬가지고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인재가 생겨요. 인재가 생겨야지 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한국도 오늘날에 이렇게 잘 된 거는 뭐예요? 핸드폰하고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안 해요. 그러면 한국이 이 핸드폰하고 자동차들을 누가 만들어요? 외국인을 갖다 서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한국인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건 거예요? 와, 60년대 한국의 교육혁명 때문에 한국이 오늘날에 잘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동에서도 유일하게 교육기관들이 이제 뿌리 있고 정통이 있는 나라는 세계 국가예요. 서양 세계랑 합의를 하고 예전처럼 국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한다. 그럼 이란이 다시 쭉 올라갈 거예요. 아니 그 이란에 대해서 제일 특이했던 게 그렇게 미국에서 온갖 제재를 다 받아놓고도 네. 드론 만들고 핵 개발하는 거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술자들이 많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 그게 교육적으로 그것도 있고 좀 이란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미 좀 약간 대학교들도 있고 정상적으로 활동했던 나라였다가 미국이랑 싸우니까 살짝 문을 닫은 거지. 이란 사람들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한국에서 지금 수많은 이란 유학생들이 있어요. 또 유럽에 가시면 거기서도 이란 유학생들이 있고 북한처럼 이란이 지금 자국민한테 여권을 안 주고 안 보내주려고 안 하고 오히려 이란 사람들이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비자 문제 없는 나라들은 더더욱 더 많이. 지금 사우디에서는 진화론을 안 가르쳐요. 오. 근데 사우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랑 만나고 얘기하고 아니면 외국 영화를 봐야지 진화론이라는 그 이론을 접하게 돼요. 교육 과정에 진화론 없어요. 이란은 가르치나 보죠? 이란은 서양 사람들이 이런 개소리를 하더라라는 식으로 가르쳐줘요. 근데 특이한 방식으로 가르쳐줘요. 알긴 아는군요. 이런 서양에서 이런 이론이 있다는 걸 배워요. 찰스 달빈이 배워요. 와,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이 맨파워 자체가 이란은 다른 그래서 거군요. 이란이 지금 이슬람 혁명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미국이랑 싸워서 좀 경제를 당할 뿐이지 그렇게 폐쇄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대외 관계인데 그동안 이제 이란이 처음으로 이제 핵 협상을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하고 네. 그 뒤에 막 중국이 막 들어간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도 빨리 이란의 시장에 진출해야 돼. 이 큰 시장을 네. 놓치면 안 된다. 그랬던 시절이 네. 잠깐 있잖아요. 웬걸 또 중국이 또 사우디랑도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그거는 모습.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우디도 변했고 중국도 좀 변하면서 사우디하고 중국이 만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GCC 국가들 중에서 중국이랑 제일 늦게 교류한 나라는 수교한 나라는 사우디예요. 예를 들면 60년대, 70년대는 이미 그 쿠웨이트하고 중국은 교류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우디하고 중국이 수교하는 거는 되게 늦게 했어요. 그 이유가 또 뭐냐면 애초부터 태만이 사우디를 꽉 잡았어요. 오랫동안 사우디는 태만을 중국으로 인정했어요. 네. 그리고 장제스도 사우디에다가 맨 처음에 보냈던 대사가 누구냐면 자기 전쟁 통지이자 이슬람교 신자 중국인이었어요. 오. 왜냐하면 해적들이 있잖아요, 중국에. 사우디에 대사를 보냈더니 사우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만 관계하고 사우디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랑 관계가 너무 뒤늦게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 무슨 일들이 생겼느냐. 지금 중국이 위구르족으로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두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는 위구르족이란 관계가 나빠지면서 위구르족들이 이제 도망가려고 하죠, 중국을. 그럼 어디 가요? 일단 미국이에요. 아, 미국이에요? 미국 너무만 잘 받아줘요. 오, 네. 근데 미국에 있는 위구르족 튼튼합니다. 두 번째 어디예요? 네. 일본이에요. 네? 일본이 위구르족을 가지고 엄청나게 좋아하고 잘 챙겨주고 도와주고 저는 그 도쿄에서 위구르족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다음은 튀르키예요. 왜냐? 언어가 비슷해요. 중국에 유학가 있을 때는 위구르족 레스토랑에 가면 그냥 터키 말로 주문하는데 알아듣고 갖다 주더라고요. 그 정도는 기본적인 단어들 다 비슷해요. 숫자도 다 비슷하고 음식 이런 거 다 비슷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예요? 네 번째. 모르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왜냐면 성전이 거기 있잖아요. 무슬림인데. 네. 근데 사우디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단합해서 도망왔던 무슬림들을 다른 나라에 준 적이 없어요.
그렇겠죠. 좀 약간 모른 척 하는 거지 주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제가 사우디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중국이 엄청 많이 압박을 한대요. 사우디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니네들 나라에 있대. 돌려줘. 걔네들이 테러리스트야. 근데 사우디는 그 사람들을 보고 진짜 사우디에 있으면 걔네들한테 야 빨리 자리를 바꾸고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말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간다든가 중국이 너를 잡고 있대 하고 그 사람을 경고해주고 다음에 중국한테 얘기를 해요. 야, 이 사람 우리는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 없더라. 다른 나라에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모른 척해요. 역시 무슬림 동지 이런 느낌이군요. 근데 동시에도 미국으로 저걸 탄압을 했다는 그 내용도 언론에 안 보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우디도 중국이랑 친해져야 돼요. 왜 그러냐? 이란을 경제하는 차원에서. 나는 뭐야? 이렇게 미국에서 입장에서는 그렇죠. 좀 기분 중국도 그 나쁘네. 계산 다 하고 사우디랑 친해지고 있는. 근데 저는 항상 말했다시피 한국이 진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사우디도 진중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모든 안보 시스템이 미국으로부터 설치됐기 때문에 중국이랑 친해지는 데 있어서 무조건 마지노선이 언젠가 생길 거고 거기서 멈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우디 군부라든가 사우디 국정원이라든가 그 사우디의 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미국이랑 같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우디하고 미국이 큰 문제가 터지지 않는 한 중국이랑 친해지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이란이라는 나라를 접근할 때 좀 지속적으로 중국처럼 이렇게 좀 어려울 때 계속해서 좀 관계를 좋게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란도.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혹시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면 진짜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다 볼 수가 있어요. 사전 준비를 하고 있고 불릴 때는 두닥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더 좋은데 완전히 풀리지 않는 한 섣불리 들어갔다가 코게 다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제 보기에는 지금 확장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니면 너무 폐쇄적인데 근데 욕을 먹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에리트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제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알리고 있는데 이 나라의 무역의 60%는 금이에요. 근데 워낙 좀 약간 북한처럼 폐쇄적인 나라이고 이다 보니까 일부 서양 기업만 거기 있는 그 경제적 부를 갖고 있어요. 미국으로서부터 너 딱지가 붙은 나라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폐쇄적인 어떤 나라들의 고위급 간부들이랑 친해지면서 잘 모르는 새로운 시장들을 개척하는 거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와서 사우디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이 나라들이 좀 약간 경제적으로 하고 IT적으로 레벨업 하려고 하는데 노하우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도 하기도 해요. 사우디는 얼마 전에 거의 2천억 정도 독일에 있는 자동차 헬기라고 해야 되나? 어번 에어 모빌리티. 네, 롤러코프터 이런 회사에다가 투자했어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사우디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게임 회사에다가 투자하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 이 중동에 있는 오일 국가들이 자기네 국가 파운드를 다 독립시켜 버리고 이제 경제 그 오일원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손에 대지 않는 제안들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부를 노리는 거 어떨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 이제 앞으로 어쨌든 중동이라는 땅이 이제 굉장히 전 세계에 집중되고 있고 돈도 거기 뭐 다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도 각축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지역 전문가분들 정말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한국인은 모든 아이들을 다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세계 강대국들 보면 물론 최근에 와서 우크라이나 사고서 좀 약간 이미지가 안 좋지만 러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제 보기에는 매년 우리는 한국 아이들 한 100명씩 인도에 가야 돼요. 매년 100명 아이는 인도에서 대학교에 합격해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뭐 거의 지역 인도는 전문가 100명이라면 브라질은 몇 명이고 베트남은 몇 명인지 계산해 보시고 적어도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 한국 학생이 미국이 아닌 영국이 아닌 기타의 나라들에서 대학교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숫자가 매년 5천하고 10,000명으로 넘는 순간 이제 한국이 그때부터는 강대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늘어나기커녕 점점 줄어드는 상황일걸요? 참 걱정되는데 아마도 2023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뜨겁게 관심 있는 중동 지역에 어떤 건물이 하나 있죠. 여기 직접 진짜 건물 아니에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도시. 도시도 아니에요. 아, 그럼 도. 왜냐하면 뉴욕시티는 네. 면적으로는 경기도 2배예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사람들 머릿속에 뉴욕시티? 돌라인하고 옥사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돌라인하고 네. 옥사곤은 뉴욕시티의 한 10분의 1, 20분의 1이에요.
더 다른 것들도 있어요. 제일 가까운 도시는 타북시인데 타북에서는 지금 땅값이 벌써 5년 사이에는 몇 배로 올라갔대요. 와, 제 이건 친구가 지금 거기 대학교에서 교수예요. 아,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돈을 좀 모고 한꺼번에 사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인생에서 제일 큰 실수래요. 아, 그때 집을 살 걸 그랬다 하더라고요. 야, 지금 이 다른 나라에서 막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난리인데 혼자서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네옴시티 직접 취재를 갔다 오셨다면서요? 취재보다는 그냥 보고 싶었어요. 니옴시티. 지도에서 봤더니 니옴시티 엑지비션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 뭐냐면 니옴시티라는 거는 한 10개 가까이 큰 프로젝트를 풀세트로 불리는 이름이더라고요. 또라인이라는 프로젝트도 있고 최근에 발표된 프로젝트요. 그리고 옥사곤이라는 프로젝트도 있는데 그 말고 또 몇 개 대형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는 드로제나예요. 드로제는 뭐냐면요. 사우디 북부에서는 완전히 윈터 스포츠로 구성된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도시 설계 계획이 날짜에 따라 잘 되다 보니까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기로 확정됐어요. 지금도 아시안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 니옴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갔던 데 어디냐? 제가 니옴 시티 안에서는 니옴베이에 갔어요. 한국말로 하면 니옴만. 니옴베이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 뭐냐면 제가 가기 몇 달 전에는 월드 비치 스포츠라는 게 있더라고요. 2022년 이미 했어요. 각 나라에서 바닷가 축구팀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월드 바닷가 축구, 월드 비치 사커를 거기서 했어요. 이미. 그러면 니옴시티 뭐야? 그냥 몇 개 이렇게 도시 계획도가?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들 동기성이 있어요. 재생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니옴시티라는 그 거대한 경기도 같은 큰 지역 어디나 가시면 기존에 있었던 그 전기 시스템을 다 꺼내주고 재생에너지로 되는 전기 시스템을 깔아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니옴시티는 완전 재생에너지로 돼야 되니까. 경기도 정도의 큰 면적이고 모든 프로젝트들 사이에는 2시간씩이나 1시간씩이나 거리가 있어요. 다 보려면 이틀이 걸려요. 그래서 니옴 커뮤니티라는 데는 그 외국 기업들하고 외국 정보 관계자들을 재워주고 대접하는 대형 무슨 숙박실이자 중동의 드라마하고 영화의 허브가 되려고 엄청 크게 대형 스튜디오들을 거기에다가 설치되고 있어요. 엄청 대형 스튜디오 지역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를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아니, 이 네옴시티 계획이 워낙 거창하다 보니까 가끔 댓글로도 달리거든요. 이거 사기 아니냐. 근데 직접 보셨더니 이미 착공 들어가고 나 이미 들어갔다는 사기의 거죠. 내용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제가 갔을 때 봤던 거 뭐냐면 미국에 AECOM이라는 건축 회사가 있어요. 너무나 큰 회사이거든요. 지금 그 회사가 니온베이를 담당하고 있고 막 건물들을 지우고 있고 사우디 왕실한테도 돈을 꼬박꼬박 챙기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기인가? 이 얘기를 들으면 그리고 또 사우디 정부는 하나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외국 기업들 니네들 와서 투자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우디 정부는 왜 독일에 있는 월드컵들 기업에다가 2천억 가까이 투자를 했어요. 옥사건하고 특히 논라인을 소개를 했을 때 자꾸 날아다니는 차들이 있는데 아직 그 기술이 대중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니옴시티 프로젝트가 끝날 때는 그런 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니까 가서 독일 기업에다가 사우디 왕실이 2천억 정도 투자를 한 거예요. 이 니옴시티에 있는 전체 그 통신망하고 또 AI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로는 사우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또 사우디는 본사가 영국에 있는 대주주 중에 하나가 우리 한화 기업인 원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또 그 기업에다가 2천억 넘게 투자를 했어요. 와서 여기에다가 뭘 하라고. 그래서 사우디는 돈을 지불할 때 돈을 지불해요. 근데 다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외국 기업들도 와서 좀 약간 돈을 박아줘야 되는 거는 현실이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너무나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하고 중동 언론에 나온 것처럼 너무나 긍정적인 생각. 이 두 개를 빼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옥사곤이라는 프로젝트는 물 위에 떠 있는 항구 도시이거든요. 근데 건설하다 보니까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엔지니어링적으로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원래 니옴시티의
그 웹페이지가 있고 거기서 이제 일일이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된 거 다 투명하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옥사곤에 대한 최근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거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우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거는 소양 수준에 맞게 투명하려고 하니까 지나친 부정적인 거하고 지나친 긍정적인 거를 버리고 딱 중간을 잡으면 돼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중동 붐이 일어났을 때 진짜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이 사우디의 네옴시티 개발도 우리가 이렇게 참여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을까요? 어떨까요?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진짜 그 어떤 기업이 뭘 했냐에 따라 달라져요. 왜냐면 일단은 한국이 예전에 돈을 벌었던 이는 노동자 값이 싸니까 가서 그러는데 지금 노동자 값으로 봤을 때는 인도 기업이 최고예요. 왜냐면 인도에서 애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그럼 한국이 뭘로 돈을 벌어야 돼요? 부르즈 칼리파처럼 기술적으로 돈을 누려야 돼요. 중동에 없는 기술을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는 그 기술을 가지고 뭘 깔아주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것도 했을 때 계약을 잘 맺어야 돼요. 일부 언론에서 이제 중동에 가서 돈 버는 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두바이에서 삼성의 법인이 있어요? 그 법인도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또 사우디에서는 우리 LG의 에어컨 공장이 있어요. 갖고 있는 기존적인 생각에 맞게 지재를 하면 그 지재 아니거든요. 그냥 갖고 있는 기존 생각을 제 스스로에다가 설득시키려고 하는 행위고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가고 그 지지하면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또 팩트 체크를 하면서 새로운 진실을 찾아야 되는데 좀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이미 서양 언론에서 이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설마 이것들이 다 들릴까라는 식으로 추가적인 뭔가가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 사우디에 대해서 공을 들였던 게 중국이고 네. 이 과정에서 또 중간에 이제 카쇼크지 이제 피살 사건 이후로 서방에서 빈살만 왕세자를 손절했던 그 시기도 좀 있었을 때 네. 그때 중국이 많이 이제 접근을 했잖아요. 중국이 아직도 사우디에서 그 맛있는 경제 부분을 먹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 맛있는 돈을 서양이 먹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가서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은 돌라인 있잖아요. 거기 누가 기획을 했어요? 사우디 사람들이 기획한 거예요?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몰포시스 아키텍처를 기획한 거예요. 그 중국이 막 다 뭐 휩쓸 것처럼 가끔씩 근데 나오는 중국이 지금 거는 거기 있는 귀찮은 일들을 다 갖고 있는데 좋은 일들을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있으면 또 여러분이 저한테 댓글로 보여주시면 좋은데 좀 약간 맛있는 일이 있고 먹기 귀찮은 음식 있잖아요. 네. 중국하고 인도는 오케이 사우디에 진출돼 있는 건데 그 맛있는 부분을 먹는 상황 아니에요. 완전히 서양 국가는 거기를 절사한다 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나는 뭘 보고 나온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에서 나름 유명했던 A Product and Chemica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재생에너지 회사이거든요. 이 회사가 니옴시터 계기로 5조 가까이 사우디 안에 있는 아쿠아파월이라는 회사랑 합작을 하고 니옴시티에 들어갔거든요. 그냥 들어가 봤더니 사우디 애들이랑 호흡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전에는 사우디 남부에 있는 짜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12조 추가적인 투자가 되기로 결정났어요. 그래서 아직도 좀 약간 그렇게 맛있는 돈들은 서양이 먹고 있어요. 진짜로 돈 되는 진짜 거대한 사업들 네. 그리고 진짜 첨단 산업들은 이미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그럴 하고 수밖에 있다. 없는 거 뭐냐면 지금 사우디에서 힘이 있는 애들이 다 어렸을 때 미국이나 영국에서 유학했던 애들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우디의 경우도 이 빈살만 왕세자에 의해서 돈이 막 그냥 어마어마한 진짜 수십조 수백조 단위로 움직이는 걸 봤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관심이 좀 많거든요. 앞으로 중동에서 뭐 사우디라든가 아니면 또 뭐 이란이라든가 튀르키예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정책 변화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확실히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이 어인원이 국가들은 현재 와서 어인원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인원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면 새로운 돈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성공했던 나라는 두바이예요. 지금 오일 없이 먹고 살아요. 두바이는. 두바이 경제의 5%도 아니에요. 오일이. 두바이는 지금 관광업하고 부동산업하고 금융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등등등.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거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쉽게 성공할 수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의 돈벌이를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독점을 하면서 거기로 먹고 사는 거.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걸 찾을 때까지는
갖고 있는 부를 해외에 있는 기업들에다가 투자하고 뺐다 꼈다 하면서 자기 갖고 있는 부를 자꾸 늘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중동 국가들이 제일 많이 좀 약간 돈을 뺐다 꼈다 했던 기업들이 다 서양 기업들이에요. 일단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페라리 아시죠? 무바달라이라는 투자 회사가 인수했어요. 천 몇백 조를 가지고 인수했다가 다음에 피아트한테 팔았어요. 4년 정도 갖고 있었다가 팔았는데 팔 때는 한 200조 정도 차익을 보고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들이 자기네들만의 하나의 좀 약간 사업거리를 찾을 때까지 분위기를 만들다든가 아니면 현대, 삼성 같은 몇 개 좀 약간 큰 기업을 차리고 이제 성공시킬 때까지는 이분들이 돈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 이쪽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만큼 인력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이 중동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인력이 우리 이제 중동하고 교류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냈었는데 이게 앞으로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중동 갔다 오신 분들이 사실상 또 중동 전문가가 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니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예를 들면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채용, 고용, SNS이자 그런 사이트인데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제 석박사해요. 다음에는 교수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교수 자리 나면 좋고 안 되면 이제 미국 아니면 영국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아니 지금 아부다비하고 두바이, 카타르에서 대학교들이 그렇게 비어 있는데 거기 왜 가려고 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안전으로 봤을 때는 더 안전해요. 완전하다는 얘기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돈도 잘 줘요. 그 대학교들이 많이 잘 주겠죠? 그렇죠. 많이. 특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과라면 돈을 많이 줘요. 예를 들면 제 선배가 카이스트에서 교수였는데 사우디 정부가 너 얼마나 월급 받니? 이 정도 오케이 우리 몇 배 줄 테니까 여기로 와라고 몇 배? 해서 예, 역시 데리고 사우디네요. 왔어요. 네. 국민이 국제화 되니까 강대국이에요. 미국이 지금 왜 강대국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똑똑한 애들을 데리고 오고 자기네 미국인 엑스퍼트들도 전 세계에다가 보내주고 그 미국인 엑스퍼트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들의 야 얘들이 이렇게 해줘야 돼 하면서 그 나라에다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오늘날의 미국 강대국이지 물론 다음에는 이제 군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데 이러한 환경이 되니까 군사력과 경제력이 생긴 거 아닌가. 한국 젊은이가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에 가서 그 나라들에 있는 좋은 대학교들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나라별로 그 조그마한 코딱지만큼 나라이라도 똑똑한 애들을 시험을 통해서 선발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에서 키워야지 우리 한국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할 거라고 저는 봐요. 국제적으로 살아오신 아야.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세계를 좀 더 조망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가장 놀라운 건 제가 진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여쭤봐도 막 진짜 역사가 쫙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시는 거 보면 야, 이 평소에 얼마나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되니까. 중동이라는 거는 나라가 너무 많지만 사실 예전 다 같은 나라였어요. 오스만 제국이었잖아요. 중동을 중국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통일됐다가 춘추 전국 그 시대로 시대로 갔다가 됐다. 이렇게 갔다 왔다는 거니까 굳이 나라가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이 자꾸 이렇게 로테이션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네. 자, 이렇게 2023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동 정세와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알파고 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종의 경제한방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